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고,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결격사유도 개공 등이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돈 모으려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이게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즉 결격사유, 지금 하고 있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속공개사도 안 되고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개공, 소공 될 사람 받아야 되죠. 그리고 개공, 소공이 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하죠. 당의 업무를 수행 안 했으면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공에게만 있는데, 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공에게만 의무가 있지만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소공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있고요. 자, 그러면 결격사유, 취직하거나 개업 못하는 결격사유.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취직하거나 개업 안 됩니다.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성년의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혼인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19세 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 동의 있어도 안 되고요. 오직 19세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다른 학원에 보면 고등학생들 2학년 이런 분들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도 있었다고요? 어디 가셨어 근데? 다른 학원에도 뭘 깜짝 놀래. 다른 학원에도 많이 있어요. 예. 미성년자 학교 가는 분도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부동산에 가 돈 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도 또 부동산 가르쳐가지고 돈 벌도록 하는 게 좋겠죠. 옛날에 하던 분들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옛날에는 부동산 하면. 지금도 뭐 잘하면 돈 벌 수 있죠. 잘하면. 그렇죠. 뭐든지 주식이든 뭐든 잘하면 돈 벌고 잘못하면 돈 못 벌고 그래요. 근데 거의 이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마약인가 되게 투자 이런 걸 자꾸 해보면 하고 싶어요. 실패해도 또 하고 싶어. 다음에 하면 잘할 것 같고. 와이프도 보니까 주식 한다고 내가 하려니까 나는 못하게 하고 지금 해가지고 맨날 돈 잃었다면서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 저한테 잔소리는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저도 하고로 그래서 내버렸더니 못하고 하면 저한테 맨날 잔소리만 할 거니까.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민법 이게 9조부터 15조까지 있는데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도 103조부터 시험범위잖아요. 민법에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 나오고요.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민법 14조인가 있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후견이 뭡니까? 뒤후자 바라볼 견자, 뒤에서 바라보는 게 후견인데 보살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후견해주는 사람을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피가 들어가면 피담보채권, 피고인, 피고소인 뭐 이런 말 하죠. 고소한 사람이 고소인이고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이 피고소인이죠.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 분양당한 사람 피분양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같은 말이라고요. 피분양자, 수분양자가. 근데 인터넷 같은데 카페에 보니까 제가 무슨 아파트 분양자인데요 이런데 수분양자인데요 이게 맞는 거죠.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 피분양자, 수분양자가 분양당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라고요. 자, 어쨌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복권 신청만 하면 벗어나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이 지금 교도소에서 나온 지 3년 안 됐는데 자격증 딸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라고, 인터넷에 저한테, 유튜브에서. 그래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는데 출소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업하거나 취직은 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최근에 뭐 가석방 된 사람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가석방 됐죠. 그럼 가석방이면 법적으로는 가석방이 징역 3년 받았으면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1년 만에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2년이 더 있어야 되죠. 2년.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안 됩니다.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2년입니다. 정유라 씨, 누구 딸이지? 그 정유라가 최순실이가 최서원 딸 막 엄청나게 절규하더라고. 다 들어갔던 사람 다 나왔는데 우리 엄마만 못 나오고 있다고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많이 글 같은 거 많이 올리고 모금 이런 거 많이 돈 모아달라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애가 여러 명인데 남자도 없나 봐요. 혼자 한부모 가족으로 키우고 있대요. 어떻게 된 건지, 남자 어디 갔는지, 이혼했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 5년, 지금 윤석열 1년, 벌써 한 5, 6년, 6년 넘었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들어간 지. 자, 그래서 가석방 되어도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석방 된 자나 만기 석방 된 자나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3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면 총 6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돼도 또 남은 기간 2년 더하기 3년이니까 결국은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6년 지나야 되는 거죠. 가석방 됐다고 더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사면,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특별사면, 일반사면? 일반사면이 좋은 거죠. 뉴스에 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 했다 이런 거는 나와요. 특사, 8.15 특사는 나오는데 일사, 대사면 되는 경우 일반사면은 거의 없어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한다면 야당에서 동의 안 해주겠죠. 누가 야당이 되든 간에 항상 우리나라는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당제가 안 되고 그냥 2당제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 뭐 이번에 프랑스 이런 데는 엄청나게 당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 선거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집행유예 더하기 2년 요게 받겠습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뭔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셔야 돼. 궁금하면. 가장 가벼운 벌이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에 안 넘기는 거예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고, 선고유예는 재판에 넘기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한 거예요. 이번에 그 개업공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사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모든 개업공개사들이 현실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00만 원 선고 유예한다. 그럼 실제 100만 원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내지도 않아요. 결격사유도 아닙니다.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다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만약에 법인이 해산돼 가지고 그 대표이사 해산되면 등록 취소잖아요.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였던 자는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는 것은 3년 안 지나도 가능하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등록 기준 미달.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두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자격증 있는 임원 구하면 또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불가고요, 취직 불가고, 이미 개업돼 있다면 절대적 취소, 고용 불가인데 이미 고용됐다면 고용관계 종료해야 되고요. 법인이 2개월 이내 임원을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취소, 법인, 임원, 사원 외에 일반 개인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2개월 이내 고용관계를 종료 안 하면 사장이 업무정지 당합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경합범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경합범이 뭐냐면 아까 그 최서원, 최순실 이런 분 보니까 막 열 몇 개 죄로 가지고 여러 개를 갖다가 따로 징역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가지고 그냥 징역 15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선고합니다. 가장 무거운 벌의 2분의 1을 가중해가지고 경합범. 경합범이라는 것은 경쟁적으로 합해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에서 2분의 1을 더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법률 위반을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얼마 이걸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 벌금은. 징역은 분리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니은이. 집행유예는 옛날에 집행유예기간인데 지금은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안 된다 했죠. 암기 프린트 3번에 몇 번에 있어요? 찾아봅시다. 3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기출문제가 이거 29회인데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거의 50%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19문제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박스 돼 있는 게. 근데 실제 시험에 가면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비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고 선고유예 아니고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죠? 집행유예 2년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고요.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의 결격사유입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출문제 이렇게 29회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선고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해당 안 됩니다. 기소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해당 안 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포상금, 선고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공소제기라는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죠.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오니까 선고유예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도 당연히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무죄 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건 기출문제죠. 18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했는데 미성년자 있는 법인 결격사유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표시는 몇 회라고 안 돼 있는데. 자, 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아닙니다. 개인 회생이 이게 뭐냐면 파산선고, 파산선고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파산선고라는 말이 없으면 개인 회생 신청한 후 법원 인가가 되면 회생되니까 결격사유 아니고 인가 못 받으면 파산선고 할 수도 있겠죠. 파산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 아니잖아요. 4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집행유예 더하기 2년 결격사유입니다. 답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 어떤 개업공개사님 연락 왔더라고요.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데 어제 선고받았는데 아직 등록관청에서 아무 말 없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묻던데 6개월 안에는 연락 옵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잖아요. 1년에 2번 정도 조회한대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그래서 제가 차라리 폐업하세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되면 증가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5년간 중개업 못하잖아요. 집행유예 받으면 5년간 못할 바에 차라리 등록 폐업해버리는 게 3년간 폐업해버리면 그 다음에 등록해도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는 못한다고요.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답 2번입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나온다고 요즘 최근 트렌드가.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중개 사무소 설치인데요.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사무소 여러 개 설치하게 되면은 동시에 업무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고요.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라는 게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뜻다방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이중사무소, 뜻다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안 됩니다.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2억 이상 분사무소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신고서 더하기 실무교육 수료증 4본, 그리고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실무교육 책임자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 확인서를 7일 이내 교부해 주고요. 그리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암기 프린트 4번을 여기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3가지가 있고요. 책임자 자격증 4번은 미제출이고요.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합니다. 숫자 제한이 있다. 즉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인장 등록,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암기 프린트 4번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중개 보수의 경우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공동사무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의 종결과 상관없이 관할 불문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 인원 제한 없다.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관할 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무소를 2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전 신고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공동을 사용해야 되죠? 공동사용이라고 해서 사무소 여러 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옮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뜻이 이전하면 광진구하고 구리시하고 공동 사용하려면 한 사람이 옮겨야 돼. 구리로 옮기든지 구리에 있는 걸 광진구로 옮기든지 사무소를 2개, 3개 두고 같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쓴다는 뜻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불가능이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사용 승낙서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공동사무소 불가능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 옮기려면 전출 신고하고 2주 안에 가서 다시 전입 신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입 신고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옛날에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있는데 지금은 옮기고 나서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10일 이내. 그러면 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7일 이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자,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7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됩니다. 재교부.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관할구역 내에서 옮겨봤거든요. 옮겼는데도 새로 출력해 주더라고, 등록증. 그래서 저는 재교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받고 싶은데요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손으로 그 주소 고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새로 출력해서 주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광진구에서 구리로 옮기면 광진구청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구리시장 명의로 새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재교부. 근데 광진구 안에서 동만 바뀌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동 주소만 바꿔가지고 어차피 광진구청장 도장 찍혀 있으니까 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재교부입니다.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업무 지역 범위,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2006년 이후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면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단 부칙개공의 경우 원칙 시도 안에, 서울시에 부칙개공이 있으면 서울시 안에 것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은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겸업 제한.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그래서 법인은 이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단 개인 중에서 부칙개공은 요거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요거는 부칙개공은 안 됩니다. 부칙개공은 안 된다. 6번만. 나머지는 부칙개공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제가 임대 관리대행 해봤는데 방 한 개에 10,000원 받았어요. 방 한 10,000원 다가구 해주고. 그러면 19세대 약 20만 원 정도 받고 한 달 관리대행 해주고, 주인한테 욕 엄청나게 넘어가요. 빨리 관리비, 관리비 안 낸다는 사람도 안 낸 사람도 있다 하고, 월세 안 낸 사람이 있는데 왜 빨리 독촉 안 하냐, 뭐 이런 거. 관리대행 하면 월세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돈 안 된다고요, 별로. 방 한 개에 많이 받는데도 한 5만 원 이 정도 받더라고요. 5만 원 받는 데는 방 한 개당 5만 원 받으려면은 공실 책임까지 져야 돼요. 저는 공실 책임 안 지고 그냥 무조건 방 한 개에 10,000원 받아봤는데요. 돈 안 된다. 근데 임대업 하면 한 5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죠, 월세. 최하 웬만하면. 지금 월세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 외든 큰 차이가 안 나요. 원룸 같은 거 월세는. 매매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요 옆에 건물, 우리 여기 들어가는데 건물주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공부는 안 떼봤는데 방 한 개에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방인데 5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뭐가 차이 나냐 물어보니까 5만 원 적은 거는 창문이 그냥 이게 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냥 복도만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좀 비싼 데는 밖이 보이는 데는 조금 한 5만 원 더 비싸고.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막 복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그냥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으면 이게 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여기 복도 조그만하게 중간에 있고. 그럼 이런 데 가운데 있는 방 이런 거는 밖을 못 보니까 그냥 복도만 보니까 싸다는 이야기. 거의 햇빛 안 들어오고 컴컴하다고 봐야 되겠죠. 맨날 불 켜놓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낮에도. 근데 여기 보니까 밥도 준다더라고, 아침도. 전화해보니까. 들어가 보고 싶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이제 현장 실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전화만 해봤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가지고. 전화만 해봤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그 밥도 해준다는데 이런 거는 다중주택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다중주택 이런 거는 독립된 주방시설, 세면시설 이런 걸 갖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주방 하나
이 건물 전체에 주방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물어보니까 밥하고 김치만 있대. 다른 거 먹으려면 자기가 반찬 또 해와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차라리 사 먹는 게 낫다. 그리고 밥하고 김치만 가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하면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해야 된다더라. 내가 물어보니까 본인 거는. 어쨌든 그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아마 고시원으로 돼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다중주택으로 돼 있거나 뭘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떼봐서. 다가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다가구. 다중이에요. 모르지. 그리고 건축물 내장을 떼봐야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제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도 공실에 있나 봐요. 계속 모집한다고 돼 있더라고. 사람 모집하는 걸로. 옷은 초역세권 이렇게 적어놨던데 얼마 한 100m 한 200m 되나요? 여기까지 여기서 200m 넘어요. 200m 정도면 초역세권 맞아요. 500m 안에는 거의 초역세권이라고 봐야 돼요. 아파트 같은 거는 초역세권이 거의 없잖아요. 오피스텔 이런 거는 있지만 보통 주상복합 이런 거는 좀 역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주상복합 여기 지금 좀 전에 저번 주에 여기 가다 보니까 그 아파텔 장안평 그 뭐 옛날 안마시수소 자리에 그 아파텔 지어가지고 분양하는데 막 갈라 해도 계속 아주머니가 끌고 가고 총각 저보고 총각 이러면서 내 지금 하루 종일 알바하는데 한 건도 못 했는데 좀 제발 1분만 들어주면 이게 휴지 3개 준다고 그래도 안 한다 한 3번이나 그전에 했는데 계속 막 총각 이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뭐 하는 거 싶어서 한번 가봤더만 아파텔이라더라고. 아파텔. 근데 분양가가 엄청 비싸던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9억인가? 74제곱미터인데 9억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9억. 근데 74제곱미터라고 해도 5구제곱미터보다 아파트 5구제곱미터보다 좁아요. 똑같은 전용 면적은 74라도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발코니 면적, 아파텔이라는 건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구조를 지은 걸 아파텔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그 힐스테이트더라고, 힐스테이트. 그래서 막 지금 엄청나게 또 싸게 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 한 1억 넘게 싸게는 해준다고 하던데. 아파텔은 별로 안 좋죠. 또 이게 완전히 건물 한 동밖에 없고 아무것도 부대시설 이런 게 없다고. 아파트 같은 거는 여유 공간이 좀 있잖아요. 용적률이 높으니까 아파트 이런 거는. 용적률이 높으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롯데타워도 오피스텔이에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맞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롯데타워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은 선호하지 않고 단기 월세를 많이 놓는데요. 롯데타워 잠실에 있는 거, 송파에 있는 거 오피스텔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개발업 안 된다. 돈 되는 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 상담만 가능하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 용역 알선만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직접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 경우 안 되고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려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사용인, 사용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고용인, 고용자라고 부르는데 고용인,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되고 중개업무는 못하죠.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둘 다 10일 이내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중개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원하고 사장이 부진적 연대 채무입니다. 민사 책임은
민사 책임은 사장 잘못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인데 직원, 고용인이 직원이죠. 직원이 징역 벌금에 해당되면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 전 사정교육,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받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증 취소되는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다. 실거래가액 신고서 제출을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불가능이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책임자 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를 도입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다만 사장님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인장 등록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드린 거.